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해물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덧 한자리에서 장사한 지 10년이 다 돼가네요. 음식 장사라는 게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루하루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매출도 장사 초기엔 변동이 컸는데 요즘은 그래도 꾸준히 월에 1억 이상씩은 찍고 있답니다.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이 되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껴 쓰느라 1,000원짜리 콩나물 하나 사는 것에도 손을 벌벌 떨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분식집을 열었다가 대차게 말아먹는 바람에 빚만 1억이 넘었던 암울한 인생이었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다름 아닌 시누이 때문이랍니다. 시누이 덕분에 예쁜 딸도 하나 얻었고요. 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도 될 수 있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사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암울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는 백수의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식모 일을 하면서 저와 동생들을 키웠죠.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혼자 힘으로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다고 늘 술에 쩔어 사는 아버지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장녀였던 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했어요. 저희 세대는 공순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땐 그 말이 왜 그리도 듣기 싫었는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신발 공장에서 밑창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자면 저도 기계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막교대로 일하면서 공장집, 공장을 오가는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죠. 그런 제 의미 없는 나날에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었던 그 사람은 저희 공장과 거래하던 고무회사의 직원이었죠. 공장 안에서 길을 잃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안내해 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쭉 들어가시면 사무실이 하나 나올 거예요. 사장님은 거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이신가 봐요? 네, 왜요? 너무 감사해서요. 이거 제 명함인데 이따 퇴근하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꼭 밥 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남자에 대한 면역이 없던 저는 그게 작업 거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청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들에게 말하니 그 남자 너한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길 하나 알려준 게 뭐 대수라고 밥까지 사니? 다 너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우리 막내 곧 연애하겠네? 다들 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언니들이 먼저 그렇게 바람을 잡아서일까요? 퇴근 후 그 남자를 만나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있는 경양식 집을 갔는데 돈가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돈가스를 먹다 말고 남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네? 남자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스프를 먹다 말고 그대로 사례가 들렸어요. 한참을 콜록거리길래 얼른 물을 따라 건넸죠.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서. 회사 언니들이 그쪽 만난다니까 저한테 관심 있는 거라는 둥, 작업 거라는 거라는 둥 막 그래서 그냥 길 안내해 준 게 정말 고마워서 밥 사주시는 건데 그쵸? 제 말에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착각을 했다 싶어서 얼굴이 저절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이만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경혜씨. 네? 왜요? 그 회사분들 말씀이 맞아요. 저 실은 일 때문에 오명하며 경혜씨 얼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때마침 공장 안에서 마주치게 돼서 길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말 건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뜻밖의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남자는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많이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요. 아,
그럼 불쾌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다행이다. 그럼 저희 밥 먹고 같이 커피도 한잔 하지 않을래요? 그것도 제가 살게요. 남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마음에 들었죠. 결국 저는 남자를 따라 커피숍도 같이 갔고요. 그 주 주말에는 함께 동물원으로 놀러도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뭐든 서툴기만 한 저와 달리 그는 연애 경험이 풍부했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남자답게 저를 이끌어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자친구나 저나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는 게 즐거울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뜻밖의 새 생명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바로 임신이었어요. 요 며칠 몸이 무거웠던 데다 생리도 끊겨서 부랴부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나오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니 다행히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더 피임에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뱃속의 아기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럼 자기 말은 낳자는 거야? 이미 들어선 애를 지울 수는 없잖아. 설마 낳고 싶지 않은 거야? 잘 모르겠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라니. 결혼이야 이제 하면 되지. 당장 너희 부모님부터 찾아뵙자.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먼저 저희 부모님부터 찾아뵀어요. 아버지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대뜸 남자친구의 뺨부터 때리더군요. 늘 술만 퍼먹으며 애비 노릇도 안 했던 인간이면서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를 감싸 안고 이제 와서 무슨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 난 결혼할 거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도 낳을 거야. 계속 반대하겠다면 알아서 해. 난 집 나갈 거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죠.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이미 생긴 애를 뭐 어쩌겠어요. 그냥 배 더 부르기 전에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최선이죠. 아유 저것도 큰딸이라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아버지는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뭐 허락이라고 봐야 할지 애매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 부모님 반응이 이 정도니 시간은 어떨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위로 4살 터울의 형과 2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 막내였죠. 형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집에 찾아가니 예비 형님이 먼저 맞이해 주더군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은 안방에 계시니까 가서 인사드려요. 잔뜩 긴장한 채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성마른 생김새의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제가 인사를 올리자마자 한다는 첫마디가 그래,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고? 였어요. 엄마 무슨 만나자마자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너한테 물어봤니? 넌 조용히 해. 남자친구가 슬쩍 끼어들었지만 소용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거짓말로 꾸며봤자 결혼하면 들통날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따로 일 안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식모 일하시고요. 밑으로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중학생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더군요. 아이고 어쩌자고 이런 걸 데려왔는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이라고 뭐 잘난 거 있어? 우리 집도 엄마랑 정이랑 식당 하는 걸로 먹고 살잖아. 시끄러! 내 가게 하는 거랑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게 어떻게 같니? 넌 어쩌자고 저런 별 볼 일 없는 애를 임신시켜선. 시어머니의 모진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돼 박혔어요. 그 뒤에 이어진 예비 시가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도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어요. 미안해 자기야. 우리 엄마가 여자 혼자 몸으로 3남매 키우느라 억척스러워져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만큼 더 잘할게. 난 자기 없으면 안 돼. 뱃속에 우리 애기는 또 어떡하고. 정말 지울 자신 있어? 남자친구의 질문에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난 이해 못 지워. 이미 초음파 사진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그래? 거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당장은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겠지만 2년 안에 꼭 돈 모아서 분가하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그 이후로는 평생 얼굴 볼 일 없게 할게. 응? 그래, 알겠어.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가장 빠른 날짜로 식장을 잡고 부랴부랴 식을 올렸죠. 오직 남편과 아이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네요. 그래도 제가 남자 보는 눈은 나쁘지 않았던가 봐요. 연애 시절에도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제게 더욱더 잘했어요.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퇴근 후 잠자리에 누웠어도 달려나가 사왔고요. 주말이면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몰래 나들이도 나갔다 오곤 했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더 안 입고와 보였나 봐요. 남편이 있을 땐 그나마 좀 덜했지만 남편이 없으면 아주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었죠. 원래 임신했을 때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아기도 더 건강한 법이야.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마당 청소도 좀 싹 해놓으렴. 큰아가 따라가서 저녁장도 좀 같이 보고. 동서는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얼른 가게 나가보셔야죠. 아가씨는 벌써 나갔던데요? 시어머니는 당시 시누이와 함께 해물탕집을 운영 중이었어요. 말이 공동 운영이지 실질적인 음식 조리나 매장 관리는 시누이가 다 하고요. 시어머니는 매대에서 계산이나 좀 해주는 정도였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출근하고 뒤를 이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형님만 남았어요. 그럼 그때부턴 형님의 본 모습이 드러났죠. 어머님 말씀 다 들었지? 시키는 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해놔. 난 우리 정식이 곧 하원할 시간이라 나가봐야 하니까. 형님은 툭하면 유치원생인 조카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원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시어머니가 퇴근할 쯤에 집에 돌아왔죠. 결국 산더미 같은 집안일은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만삭이 될수록 배가 부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해 형님에게 같이 하자고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결국 그날도 혼자 집에 남아 빨래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한 뒤엔 거실 청소를 하고 그 뒤엔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속옷은 또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하라고 하셨거든요. 부른 배 때문에 쭈그려 앉기도 힘든데 손빨래를 하려니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빨래를 하다 말고 화장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저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다름 아닌 시누이였죠. 이렇게 지금 혼자 뭐해요? 왜 울어요? 사실 그동안 시누이는 가게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는 모습을 들키니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거래처 장부를 놓고 가서 잠깐 들렀어요. 시누이는 화장실 바닥에 여기저기 널린 빨래를 보더니만 입을 떡 벌렸어요. 설마 가족들 빨래를 다 옳게 혼자 하고 있던 거예요? 새언니는요?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 시누이는 모든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 그동안 새언니가 저랑 엄마 살림까지 해주는 게 고마워서 다달이 200씩 줬거든요? 옳게도 거둔다고 했으니 좀 떼주라고 했고, 근데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돈 안 줘도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시누이가 주는 돈을 제 목까지 가로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은 몽땅 다 저한테 떠맡긴 거였죠. 그래도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한 식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씩씩대던 시누이는 제게 앞으로는 집안일 일체하지 마세요. 만삭인 몸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말했죠. 그 위로 아닌 위로에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군요. 결국 저는 시누이 앞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연상이라서일까요? 시누이는 마치 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달래줬어요. 그날 밤 시누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님에게 따졌어요. 시누이가 워낙 독불장군 성격에 가게 장사도 잘 돼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컸거든요.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시누이가 대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형님은 시누이에게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아이 낳을 때까진 몸을 먼저 챙기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전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이었죠. 남편은 딸을 보자마자 바로 딸바보가 됐어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던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참나, 임신했으니까 집안일 못한다고 우리 딸 앞에서 아주 태성통곡을 하더니만 겨우 기집애나 낳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니? 아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부터 비단이 불에 금덩이에 파리바리 싸우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잘만 안겨주더만. 하여간 뭐 하나 마음에 차는 구석이 없어.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다음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니? 하면서 차갑게 당부한 뒤 그대로 나가버렸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게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여자라며 막말을 하셨어요. 빨리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는 임신이 안 되더군요. 설상가상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돈을 날리는 바람에 분가 시기가 더욱 늦춰졌어요. 하루빨리 시가를 벗어나기만을 바랬던 저는 너무나 괴로웠죠. 남편에게 말해봤자 일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남편이 이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아이고, 내가 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여자의 눈이 멀어서 지혜미를 홀대해? 이 벼락 맞을 놈,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취급 안 당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데 어떤 자식이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도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나중엔 저도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말해봤자 해결책도 없고 괜히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 결혼 4년 만에 간신히 또 아이가 들어섰어요. 제발 아들이길 바랬건만 이번에도 딸이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아이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크나가는 아들도 잘만 낳더만 넌 대체 뭐가 문제니? 하고 혀를 쯧쯧 차면서 말이죠. 그쯤 형님이 큰애에 이어 둘째까지 아들을 낳은 상태라 더욱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괜히 남편 얼굴 보기도 미안해서 집에 가라고 한 뒤 혼자 병실에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집간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왜 혼자 울고 있어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잔뜩 들려 있었어요.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엄마한테 올게 출산했다는 말 듣고 왔죠. 자요. 이건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랑 사골국이에요. 저 음식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알죠?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얘기해요. 더 해다 줄 테니까. 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뭐 이런 걸 다. 잘 먹을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챙겨주지 않던 걸 시누이가 챙겨주니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을 한술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가 문득 우리 엄마가 하는 모진 말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올케 심정 더 잘 알겠어요. 시가에선 정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에휴,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엄마 진짜 못된 거 나도 알아요. 그래도 막내는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얼른 분가해서 따로 살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돈이 문제죠 뭐. 돈이 왜요? 사실 남편이 보증 때문에 돈을 날린 건 시가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망설이던 저는 시누이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돈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내가 큰 돈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빌려줄게요. 네? 그런 거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제 나도 따로 나와 살아서 새언니하고 엄마가 아주 작정하고 괴롭히는 것 같던데. 됐어요. 이 얘기는 내가 따로 막내랑 할게요. 그냥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정말 남편을 통해 제게 돈을 보내왔어요. 당시 시세로 매매는 못해도 전세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큰 돈이었죠. 덕분에 남편과 저는 남편 직장 근처에 작은 빌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5년 만에 드디어 시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였죠.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니 독방 육아도 그저 즐겁기만 하더군요.
또 남편이 쉬는 날이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나날이 좋아졌어요. 때때로 시가에서 김장이다, 시어머니 생신이다, 뭐다 해서 저를 부를 때도 있긴 했지만요. 함께 살며 노예처럼 일할 때에 비하면 훨씬 나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가로 불려가 일을 하고 온 날이면 꼭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는 됐다고 해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고생했다며 챙겨줬죠. 게다가 저희 두 딸도 마치 친자식처럼 예뻐해줬답니다. 생일이나 유치원 입학 같은 특별한 날마다 선물을 보내왔죠. 그것도 애들 싸우지 말라고 늘 똑같은 걸 2개씩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누이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그래서 시누이가 딸을 낳았을 땐 정말 기뻤어요. 시누이가 만료해도 직접 달려가 산후조리를 해주고요. 백일상이며 돌상도 다 제가 직접 차려줬죠. 그렇게 시누이도 저처럼 든든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며 행복해하길 바랬는데 심해부가 알고 보니 도박 중독에 여자 관계도 복잡했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2년도 못 살고 그 남자와 갈라섰죠. 시누이는 그래도 아이에겐 아빠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 후에도 아빠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몹쓸 놈은 그마저도 대차게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애초에 딸한테 어떠한 애정도 없었다면서 말이에요. 자기 딸이 맞긴 하냐고. 자기는 하나도 안 닮지 않았냐는 막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결혼하고 육아는 제가 선배잖아요. 아가씨 걱정 말아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얘기해요. 알겠죠? 몇 번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시누이는 애초에 누군가에게 크게 기대고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누이가 가게 일에 육아로 바쁘다 보니 점점 연락이 소원해지더군요. 그렇게 가끔 명절 때나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된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그쯤 전 모아둔 돈으로 분식집을 차렸어요. 남편 벌이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도 했고요. 평소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여는 게 제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또 무슨 일을 시키려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청이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냐.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너도 얼른 정혁이랑 같이 오거라.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랴부랴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시누이는 두 눈을 감은 뒤였죠. 음주운전으로 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조카는 시누이가 온몸으로 감싼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고 말이죠. 외숙모, 우리 엄마 언제 일어나요? 왜 계속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전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수습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엔 오히려 더한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바로 시누이의 가게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네는 시누이의 뒤를 이어 자기들이 가게를 운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식당 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겠다는 게 기가 막혔죠. 차라리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을 조카 앞으로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의견을 내봐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가게를 왜 정리해? 너 여기 한 달 매출이 얼만 줄 아니?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거야 지금? 그래도 아주버님도 형님도 식당 일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어머님도 카운터만 보셨던 게 전부고요. 제가 지금 식당 일을 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됐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내 딸 가게인데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결국 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죠. 시누이의 죽음에 슬퍼하긴커녕 가게를 차지할 궁리만 하는 아주머님과 형님이 좀 징그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아주버님네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조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처치곤란한 짐짝 취급을 하면서 급기야 이혼한 신우 전 남편에게 보내자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애는 어쨌든 자기 부모 밑에서 커야지. 내가 한번 연락해보마. 하는데 도무지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랑 이혼할 때 수진이가 자기 애는 맞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박 중독에 폭력 성향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보내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그럼 애를 다 늙은 내가 키우랴? 나도 이미 우리 아들들만으로 힘들어. 전 그러면 천사 같은 동서가 책임지든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잘 됐다는 듯이 제게 조카를 떠넘기더군요. 자고 있던 조카는 어느새 일어나서 어른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제 겨우 유치원생이었지만 원래 어릴수록 눈치가 더 빠른 법이잖아요. 결국 조카는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형님은 얘, 너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조카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겁먹은 조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하자 형님은 다가가 조카를 안아들었어요. 아마 뒷방 안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놀란 조카는 그대로 오줌을 싸버렸죠. 어머, 이게 뭐야? 품에 안긴 조카가 오줌을 싸버리자 형님은 그대로 조카를 내던져 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달려가 조카를 안아 일으켰죠.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오줌도 못 가려? 옷 다 버렸네 진짜. 형님, 그렇다고 애를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제 타박에도 형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러워진 옷만 신경 쓰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지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털리더군요. 전 조카를 그대로 안아들고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너무 가여워서 못 본 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이가 살아생전 저희 부부에게 해줬던 걸 생각하면 이대로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조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도 등에 엎여있던 조카의 눈높이에 맞춰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했죠. 수진아, 수진이 엄마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일 때문에 좀 멀리 가 있어서 당분간은 수진이를 보러 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만 외숙모랑 같이 살까? 외숙모네 집에 가면 수진이랑 같이 놀아줄 언니들도 있어. 혜진이 언니랑 혜인이 언니. 전에 만난 적 있지? 네, 기억나요. 언니들하고 같이 놀아서 재밌었어요. 그치? 그럼 엄마 올 때까지 외숙모네 집에 있을까? 조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저희 부부가 죽을 때까지 평생 친자식처럼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죠. 그 뒤로 저는 또 한 명의 딸을 갖게 됐어요. 제 배로 나온 두 딸과 혹시라도 차별하게 될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다행히 조카는 저희 집에서 금세 잘 적응했어요. 딸들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냈죠. 아직 어려서일까요? 딸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 조카도 언젠가부터 저를 엄마라고, 또 남편은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굳이 호칭을 바로잡아주진 않았어요. 어차피 평생 저희 부부가 책임지고 키울 아이였고 세간 사람들의 눈을 생각했을 때도 부모 자식 사이로 보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랄수록 신우이의 얼굴을 꼭 빼닮아 가더군요. 성실하고 야물딱져서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영재들이 가기로 유명한 명문고 진학을 추천할 정도였죠. 사실 저희 형편에 조카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그쯤 결국 전 분식집을 정리하고 남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 빚만 1억이 넘게 생긴 터라 남들 다 보낸다는 종합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조카가 엄마, 전 그냥 언니들 따라 일반 고등학교 갈래요. 그 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하면서 제 눈치를 보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아주버님과 남편 학비 대느라 정작 본인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던 신우이 생각이 나서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공부를 그냥저냥 하니까 그랬던 거고 수진이 너는 다르잖아. 엄마, 너 하나 정도는 책임질 능력 돼.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도 잘 얘기해서 결정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알겠니?
전에 분식집 할 때 생긴 빚이 아직도 그대로였지만 일부러 큰 소리를 쳤어요. 고민하던 조카는 그 명문고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조카를 명문고로 진학시켰습니다. 자사고라서 그런지 1년 학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더는 빚을 내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남편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어요. 앞으로가 막막했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조카를 보니 뿌듯했죠. 죽은 시누이에게 좀 면목이 생기는 듯도 했고요. 그 뒤로 조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확실히 큰 물에서 노니까 자극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뒤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든지 지지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도 내심 해외 대학 진학까진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조카는 해내더군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조카를 끌어안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장하다고 어깨를 두드려줬죠. 어린 게 힘들긴 힘들었는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주고 믿어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다 우리 수진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아휴, 그나저나 앞으로가 큰일이다. 그 낯선 땅에 너 혼자 덜렁 보내놓고 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어. 막상 조카를 머나먼 이국 땅에 혼자 보내려니 영 불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카가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이별할 날이 정해지면 시간은 왜 그리도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는지 마침내 조카가 출국하는 날이 됐어요. 식당 일을 해야 하는 저 대신 남편이 휴가를 내고 미국까지 같이 갔다 와주기로 했죠. 조카가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가서 바로 전화해야 돼. 밥 잘 챙겨 먹고 혹시라도 어디 아프면 꼭 말하고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엄마 이거. 조카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게 흰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제 짐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저보다는 엄마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카의 말에 흰 종이를 펼쳐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주머님네가 그렇게나 찾아 헤매던 시누이의 해물탕 레시피였어요. 사실 시누이네 가게는 아주머님네가 넘겨받은 이후로 점점 손님이 줄더니 결국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어요. 아주머님도 형님도 그저 돈에만 눈이 멀어 싼 재료만 찾고 인건비만 줄이려고 드니 그럴 수밖에요. 형님은 시누이의 해물탕 레시피를 몰라서 그 맛을 흉내 못 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글쎄요. 맛은 둘째치고 일단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글러먹었는걸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유품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뒤늦게 레시피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리고 3년도 안 돼 결국 가게를 접고 말았어요. 바로 팔았으면 권리금까지 크게 챙겼을 것을 다 망하고 정리하니 빚 잔치뿐이었죠. 그때 시가 식구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길래 따로 정리해둔 레시피가 없구나 했는데 그게 설마 조카 손에 있었을 줄이야. 종이엔 재료 손질부터 업소용 조리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엄마 가게 다시 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더 빨리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가씨, 그러니까 너희 친엄마 레시피잖니. 내가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저는 요리엔 영 소질이 없잖아요. 저 돌아가신 엄마가 해준 해물탕 진짜 좋아했거든요. 꼭 다시 먹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따로 만들어 줄게. 그래도 좋은데 전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니들도 다 컸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도 이렇게 자기 레시피가 사장되느니 다시 쓰이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그걸 살려준 게 엄마면 더 좋아할 거고요. 생전에도 엄마 얘기하면서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이후 조카는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가게를 해보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점점 시누이의 레시피를 다시 내 손으로 익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때마침 일을 나가던 식당이 경영 악화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넘겨받겠다고 하니 쓰던 식기며 자재며 다 그대로 넘겨주셨죠. 그 뒤로 저는 가게에 매일같이 출근해 시누이의 레시피를 익히는 데 전념했어요. 그래도 식당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 그런지 금세 손에 익었죠. 남편도 시누이가 끓여주던 것과 맛이 똑같다면서 놀라더군요. 그 뒤로 저는 바로 간판을 걸고 해물탕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 차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급기야 지역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길게 웨이팅 줄이 생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대뜸 가게로 찾아와 제가 시누이의 레시피를 도둑질했다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먹어보니까 우리 딸이 만든 거랑 맛이 아주 똑같은데? 네가 죽은 우리 딸 레시피를 가로챈 게 아니면 이게 말이 되니? 가로채다뇨. 아가씨 생전에 정리해둔 레시피를 수진이가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고 싶다 해서 넘겨받은 것뿐이에요. 레시피가 있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도둑년, 감히 내 딸 레시피를 가로채? 시가 식구들은 제가 도둑질을 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원래 레시피엔 저작권이 없거든요. 게다가 전 시누이의 레시피를 그 딸을 통해 정식으로 양도받은 건데 문제가 될 리 있나요? 결국 시가 식구들은 고소도 못한다는 걸 알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형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조카를 자기들이 데려올 걸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다 큰 어른으로서 부끄러움도 없나 싶더군요. 상황이 영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가 식구들은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형님이 따로 제게 찾아와 납작 엎드리고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이렇게 손님이 미어터지는데 분점 낼 생각 없어? 내가 동서한테 배워서 운영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이 잘 되면 좋잖아, 응? 그 뻔뻔한 부탁에 정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라는 분이 그동안 저희 힘들 땐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시누이 그렇게 가고 나서 조카 혼자 됐을 땐 시누이 가게까지 가로채놓고 왜 책임 못 진다 하셨고요. 전 어머님이랑 형님네랑은 같이 잘 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 겁니다. 아니 동서,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응? 같이 살 때 괴롭혀서 미안해. 원한다면 우리 그이랑 어머님도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시킬게. 우리 가게 문 닫은 뒤로 생긴 빚만 수억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어린 조카가 오줌 좀 쌌다고 내던지던 모습을 떠올리니 약해졌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전 직원들을 시켜 형님을 내쫓고 다신 오지 말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시가 식구들은 포기를 몰랐어요. 나중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까지 가게로 찾아와 매달리기에 경찰을 불러 진짜 신고를 해버렸죠. 다들 경찰 조사 한번 받고 나더니 바로 꽁무니를 빼고 쏙 달아나더군요. 요즘은 명절 때도 왕래를 안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은 다시 회사 들어갔고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만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로 다달이 약간의 용돈을 보내고 있네요. 시누이의 은혜 아닌 은혜 덕분에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가게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지금은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큰애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요. 작은애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겐 셋째 딸이나 다름없는 저희 조카는 해외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 명절에도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게로 와서 해물탕부터 먹고 갔답니다. 시누이가 해주던 것과 맛이 똑같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입도 짧은 애가 앉은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한다니까요. 좀 더 자주 한국에 들어와 줬으면 하지만 그것까진 제 욕심이겠죠. 앞으로 둘째랑 셋째가 좋은 남자 만나 자기 가정을 꾸린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